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기술력 있는 한 회사가 어쩌다 법인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게 반도체나 LCD 장비 검사 기술, 그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곳이었어요. 네, 맞아요. 장비 제조가 아니라 검사 쪽이었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파산 당시에 주요 채권자가 딱 한 곳, 바로 모 회사였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사건의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법원이 선임한 관리자 역할을 하셨던 변호사님의 분석 내용이거든요. 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라 더 생생하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뒤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먼저 이 회사요, 2003년에 설립됐고 성남 산업단지에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장비 만드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검사용 소프트웨어 같은 솔루션 개발에 강점이 있었어요.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고. 네, 안경형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같은 특화도 한 17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기술력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맞아요. 특허까지. 네, 핵심 사업 모델 자체가 이제 모 회사의 디스플레이 검사 솔루션을 납품하는 거였어요. 거의 모 회사만 보고 사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구조도 조금 특이했는데 뭐 현금이나 재고 이런 거 말고도 그 모 회사한테 받아야 할 돈, 매출 채권이죠. 그게 있었고 또 PC나 카메라 같은 검사 정비들 그리고 중요한 게 기술 특허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은 무형 자산들 이런 게 줄을 이뤘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특허의 자산까지. 그런데 어떻게 파산 신청까지 가게 된 걸까요? 특히 모 회사가 거의 유일한 채권자였다는 게 전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요. 보통은 여러 채권자들이 막 압박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 회사에 대한 의존도, 이게 너무 높았다는 거. 네. 그리고 둘째는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의 침체였죠. 이게 국내 디스플레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모 회사 산업이 어려워졌고, 그 영향이 바로 자회사로. 그쵸. 그 불똥이 그대로 이 회사로 튄 거죠. 솔루션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적자가 계속 쌓인 거고요. 이미 그때 모회사로부터 한 5억 원 정도를 빌린 상태였어요. 5억 원이나요? 네. 근데 전체 부채가 한 5억 2,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 거의 전부인 5억 200만 원. 이게 다 모회사 빚이었습니다. 와, 5억 넘는 빚 대부분이 그냥 모 회사 거였다. 그러면 모 회사가 그냥 채무를 좀 깎아주거나 아니면 자산을 뭐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내부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왜 굳이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드는 그 공식적인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자료를 제공한 변호사님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어쩌면 모회사 입장에서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 선택이요? 파산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자회사의 그 부실 채권을 회계장부상에서 손실로 그냥 떨어내는 것보다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게 뭐 세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깔끔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추측인 거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산이랑 부채를 투명하게 정리했다. 이런 공식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파산 신청 시점에는 직원 7명도 이미 다 퇴사하고 사무실도 비어 있고 사실상 뭐 운영 실체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거의 뭐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게 꼭 망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막 수단, 이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모 회사의 재무적인 판단에 따른 정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법인 파산이 쉬운 건 아닙니다. 신청하려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정확한 재무 상태표, 또 자산이랑 부채 목록 같은 서류들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법원에 내고 또 신문도 받아야 하거든요. 네, 절차가 복잡하군요. 네, 특히 자료에서도 이 과정에서 서류의 정확성,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예납금이라고 해서 법원에 미리 내야 하는 일종의 절차 비용 부담도 있어요. 돈도 드는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식 절차를 택한 데에는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인 거죠. 듣고 보니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이런 예납금 부담이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데 좀 장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해요. 법원을 통한 투명한 청산 절차가 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는데 영세 기업들한테는 이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기술 기반 회사가 산업 변화 그리고 모회사 의존성이라는 벽에 부딪힌 사례였는데 더 깊이 보니까
파산이라는 결정 자체가 어쩌면 외부 채권자들 압박보다는 주 채권자인 모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기업 간, 특히 모회사 자회사 간의 재무적인 연결, 이게 한 회사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산 절차라는 게 때로는 단순한 채무청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처럼 모 회사가 자회사를 정리하는 어떤 수단으로 공식적인 파산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런 특수관계사 간의 파산이 정말 공정한 채무청산이라는 그 본래 목적에 충실한 건지, 또 그 과정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정말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모 회사의 필요에 의한 파산이라. 네. 다음에 혹시 이런 관계사 간의 거래나 파산 문제를 좀 더 깊이 파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